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의 앨범 지음. 공경이 옮김. 세종서적 출판사. 세상. 첫 번째 화요일. 코니가 문을 열어주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부엌 식탁 옆에 있었다. 헐렁한 면셔츠와 훨씬 더 헐렁한 검정색 운동복 차림을 하고서 다리가 위축되어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입어도 바지가 헐렁하다.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 손가락 끝이 딱 만날 정도로 다리가 가늘어졌다. 그가 일어설 수 있다면 키가 150cm를 넘지 않을 터이므로 아마 6학년짜리 청바지나 입으면 맞을까.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나는 갈색 봉투를 들어올려 보이며 말했다. 공항에서 선생님 댁으로 오는 길에 근처 슈퍼마켓에 들려서 칠면조 고기와 감자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베이글빵을 조금 샀다. 선생님 댁에 음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보태드리고 싶었다. 달리 모리 교수님을 도울 길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선생님이 드시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야, 음식이 많구만. 좋았어. 나랑 같이 들자고. 그는 노래하듯 말했다. 우리는 버드나무 의자가 놓인 식탁에 앉았다. 이번에는 16년 동안 밀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곧장 대학 시절과 같은 대화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질문한 다음 내 대답을 듣고 내가 잊었거나 깨닫지 못한 대목에서는 주방장처럼 조미료를 탁탁 쳤다. 모리 선생님은 신문사 파업에 대해 물었고 언제나처럼 양쪽이 서로 쉽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처럼 똑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야기 중간중간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야 했으므로 자연히 대화가 끊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좀 걸렸다. 코니는 휠체어를 화장실로 밀고 가서 선생님은 휠체어에서 일으켜 변기에 앉힌 후 소변을 보는 동안 몸을 붙잡아 들였다.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선생님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내가 테드 코펠에게 이제 곧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나? 그가 물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 내 생각엔 그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왜요? 그것은 내가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는 신호니까. 다른 사람이 내 엉덩이를 닦아준다. 하지만 난 잘해낼 거야.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할 거야. 즐겨요? 그래. 결국 한 번 더 아기가 되는 거잖아. 상황을 독특한 시각으로 보시는군요. 글쎄, 지금은 인생을 독특하게 볼 수밖에 없지. 그런 사실에 당당히 맞서자고. 난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도 없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도 없어. 하지만 여기 앉아서 한가 나날을 보내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켜볼 수는 있어. 난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이유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열쇠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군요. 나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시니컬하게 대꾸했다.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었고 난 그런 반응에 안도했다. 코니가 접시를 치우자 내가 오기 전 선생님이 읽고 있었을 듯한 신문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계속 뉴스를 들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나? 내가 죽어간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으리라 생각하나? 선생님이 물으셨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한숨을 내쉰다. 어쩌면 자네 생각이 옳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야겠지. 결국 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보지도 못할 테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당황한 나는 사과의 말을 한다. 괜찮네. 하지만 좀 설명하기가 어렵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 이전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저번 날 밤에는 텔레비전에서 보스니아인들이 거리를 달려가다가 총 맞아 죽는 것을 봤어. 아무 죄도 없는 희생자들이었어.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군. 바로 내가 당한 일처럼 그들의 분노가 느껴졌어. 물론 나랑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하지만 난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 있다고.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자 나는 화제를 바꾸려 애를 썼다. 하지만 선생님은 눈가에 물기를 찍어내며 손을 내저었다. 요즘은 늘 이렇게 운다니까. 마음 쓰지 말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언론계에서 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모리 선생님은 지구 반대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었다. 나도 삶이 끝날 때는 이렇게 될까? 무척 궁금했다. 죽음이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 마침내 타인끼리 서로를 위해 눈물을 뿌리게 만들 수 있을까? 모리 선생님은 휴지에 코를 힘껏 풀었다. 이래도 괜찮겠지? 남자가 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그럼요. 당황한 나머지 난 황망히 대답해버렸다. 선생님은 씩 웃었다. 미치, 언젠가 내가 자네 마음을 느슨하게 해줄 거야. 어느 날인가 자네에게 울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줄 걸세. 네, 그러세요. 20년 전에도 모리 선생님이 한 말이었기에 우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화요일이면 늘 그런 말을 했다. 사실 화요일이면 우리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내가 수강하는 모리 교수님의 강의 대부분이 화요일에 있어서 그는 화요일이면 연구실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졸업 논문을 쓸 때는 그 논문은 시작부터 모리 선생님의 강력한 제의로 진척되었다. 화요일마다 선생님의 책상이나 카페테리아, 털먼 홀 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작업을 하곤 했다. 그러니 우리가 단풍나무가 있는 집에서 다시 화요일마다 만나는 것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어떤 운명처럼 느껴졌다. 만남을 계속할 마음의 준비가 되자 나는 선생님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린 화요일의 사람들이군. 그가 말했다. 화요일의 사람들이죠. 나도 똑같이 말했다. 모리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미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느냐고 물었지. 하지만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뭐죠?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소근거리는 듯 낮아졌다.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 모두는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또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무 약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레빈이란 현명한 사람이 제대로 지적했네. 사랑이야말로 유일하게 이성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이야. 내가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은 힘없이 숨을 내쉬었다. 나는 몸을 숙여서 선생님을 껴안았다. 그리고 나서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듯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내 양팔을 붙잡는 힘없는 손길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얼굴을 부비는 선생님의 수염 자국도 느껴졌다.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에 다시 온단 말이지? 선생님이 속삭였다.